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억 원입니다. 가장 비싼 가격, 가장 높은 가격부터 가장 낮은 가격까지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딱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가격을 중위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이 오늘 발표한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 딱 중간 가격이 7억 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09년 7월에 5억 원을 넘었었고 7년 반이 지난 작년 4월에 6억 원을 넘었었는데 여기서 다시 1억 원 오르는데 8개월밖에 안 걸린 겁니다. 아파트값은 그렇다면 현재 일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딱 위치한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52만 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447만 원이었으니까 이건 딱 그냥 5만 원 올랐네요. 사실 2010년 이후로 근로소득의 격차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자산 규모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최고의 투자처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을 꼽는 것도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이런 수치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월 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판매하는 전세금보험에 가입하려면 그동안에는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어제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그냥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 잠시 후에 풀어보겠고요. 개항 이후에 일제강점기까지 조선의 경제 상황은 어땠었는지 이 옛날 이야기도 오늘 재밌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오늘 나온 경제 뉴스들 중요한 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에 미국이 좀 불만이 있어서 네네.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차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해요. 물론 이제 3차도 또 하고 4차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무슨 얘기 오갔어요? 1, 2차 협상이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 이쪽에서는 그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율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2차 협상이 국내에서 있었는데 어제 일단 2차 협상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3차부터 본격적인 협정 개정과 관련된 절차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라고 하거든요. 3차는 이제 미국에서 하기로 하고 어제 이제 2차 협상을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일단 양측이 협상 진행 중에는 주요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얘기들은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추정해왔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돼서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부분. 미국 차 좀 더 사라. 그죠. 예. 그리고 특히 그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 기준과 관련돼서 안 맞는 차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입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좀 열어줘라. 우리 환경 기준에는 다 맞는데 왜 너네 환경 기준만 얘기하면서 안 받아줘?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을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 쪽이에요. 농산물의 확대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언론들은 보고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몇몇 발언을 통해서 뭐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오간 게 아마 2차 협상의 얘기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측에서는 이제 미국에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항의 내지는 이것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하자라는 부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미국 네. 정부가 FTA 협상할 때 미국도 뭐 하나 좀 양보를 해야 미국도 원하는 걸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양보하기가 좀 까다롭고 안 좋으면 양보할 카드를 미국이 거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국산 세탁기하고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조치를 했잖아요. 이 네네. 조치라는 게 세탁기 업체나 태양광 모듈 업체가 뭘 잘못해서 조치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자꾸 수입 많이 하면 우리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문 닫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TA 논의하면서 이것 좀 풀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국은 이거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럼 당신들 다른 거 우리 요구 하나 들어달라 하면 사실은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이프가드 조치가 나왔을 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가.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분명히 그런 무역적인 부분에 네.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산업 업종 중에 미국의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전략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FTA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 네. 뭔가 자신들이 쓸 카드를 하나 더 만든 것 아니냐라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통상교섭본부 쪽에서도 이거를 결국에는 패키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개정 협상 안에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부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정 협상의 도구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얘기가 같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농산물 부분은 지금 우리 측에서는 쌀이나 농산물 등 민간 분야에 대해서 논의는 현재 없었지만 이걸 우리 측에서 농산물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사실 농산물도 이제 한 EU FTA 할 때도 네. 개방의 압력이 들어왔었고 일부 열었고 한미 FTA에서도 개방의 압력이 있었고 일부 열었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한테 농산물 시장을 지키더라도 다른 나라한테 또 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정 농산물 시장은 이제는 우리나라 건 없고 중국산, 호주산, 미국산, 유럽산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농산물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쥐고 예. 있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쌀이랑 굉장히 민감한 몇몇 품목들은 절대로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농산물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거는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것들은 그 외에 다양한 분야들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국가 소송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할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어쨌든 3차 협상이 진행되면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하고 구체적인 협상 카드들이나 협상안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항공 노선 복선화에 대한 공동 합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예, 항공 노선은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복선화는 그거를 두 개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그죠. 뭐예요? 항공노선 복선화라는 게 조금 저도 이 복선 철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복선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항공노선은 옆으로 다니면 복선이.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어쨌든간 지금 경제 채널이 좀 복원이 됐어요. 작년 연말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다양한 이전 관계로 모두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 중국에 가서 경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연관돼서 아마도 이 항공노선 복선화도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고위급 회담들이 이루어지고 난다라고 하면 후속 조치들이 이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양국의 의지가 이 사드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해보자라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항공노선 복선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항공로는 단방향 전용하고 양방향 이렇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항공노선도 우리가 국도 1번, 국도 2번처럼 네. 각국으로 다니는 이 노선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일방 통행길도 있고 예. 양쪽이 다닐 수 있는 것도 예, 있고. 그 노선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굉장히 복잡해지면 예. 방금 전에 말하는 복선화라는 걸 단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복선화라는 건 뭐냐면 보통 국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기가 날아가는 고도가 한 4,000피트 이하, 그러니까 3,500에서 3,900피트 정도로 이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 국도를 비행기가 3,500피트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중국 노선이 있다라고 하면 복선화라는 얘기는 이거 위로 날거나 아래로 날거나 하는 조치를 복선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피트 정도겠죠? 예. 네네. 예. 다니다 보면 제가 3,000이라고 그랬나요? 네, 뭐 근데 어차피 얼마나 높은지 감이 안 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예. 이보다 더 높은 고도로 날 수 있게 노선을 같은 노선에 똑같은 비행기, 그러니까 같은 비행기가 하나 더 다닐 수 있게 하는 걸 복선화 조치라고 하고요. 하나는 1층으로 다니고 하나는 5층쯤에서 다니면 되지 않느냐? 예. 평소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고 예. 단선화로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비행기들이 늘기 시작하니까 이런 복선화 조치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중에서 복선화 조치를 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2배 증편을 할 수 있는 거죠. 위로도 네. 한층 더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계속해서 이 편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 10%씩 왕복하는 그 승객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중국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도로야 요렇게 길라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다녀야 되고 저 50m 저렇게 돌아가려면 거기는 도로가 없으니까 못 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비행기는 저 조금 한 1km 떨어져서 저렇게 날아가면 되는데 항공사들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최단 거리를 거기로만 움직이고 싶어 하나 봐요. 연료 그렇습니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연료 문제도 연료 문제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늘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너도 나도 아무데로 다니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커서 오히려 관제상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차선을 하늘에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쪽으로만 다니도록 국제법상에서 돼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이제 아까 복선화라는 거는 이 노선 위에다가 한층 더 노선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선화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도를 높여서 비행기가 다니게 되면 비행기가 저항을 좀 덜 받아서 실제로 연료도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네. 항공사들은 그래서 고도가 높은 쪽으로 다니는 걸 조금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중 하늘길의 도로 확장 소식. 그렇습니다.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빗썸을 전격 압수수색했네요. 어제 이제 빗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11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빗썸을 이번에 압수수색한 이유가 지난해 6월 해킹 사건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무슨 지난 6월에 한 걸 이렇게 늦게서 압수수색을 했느냐, 또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뭐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때 해킹을 통해서 빗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 당시에도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뭐 문제는 이런 거다라는 내용도 다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누가 해킹을 했느냐를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 해킹을 누가 했느냐의 문제 가지고 뭐 북한의 소행이었다 아니었다 말들이 좀 많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찰 조사가 누가 했느냐를 밝히기 위한 쪽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북한의 가상거래 이쪽 해킹과 관련된 의구심들이 많다 보니 여기와의 연관성을 좀 밝히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추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해커의 소행이다라고 회사 측은 계속 얘기를 했고 당시에 발표도 그랬지만 피해자들은 내부자의 그 개입 가능성도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경찰이 이 부분까지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저것 보긴 하겠지만 거래소 자체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게 고객 돈 다 갖고 있고 네. 고객이 맡긴 코인 다 본인들이 갖고 있고 고객들은 그 안에서 그 거래소가 지정해주는 숫자로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건데 고객들은 실제의 돈과 코인은 거래소가 갖고 있는데 고객이 이거를 언제 찾아갈지 모르고 코인도 언제 찾아갈지 모르고 보니까 계속 여기에 돈하고 코인은 쌓여 있네 그러면 그거 잠깐 빼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안 활용하고 되지만,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지금 우리가 거래소에 맡기고 거래하는 코인과 돈이 그 그대로 잘 거래소에 있느냐. 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잠깐 빼다 쓰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깨끗하게 일단 그래서 잘 정리를 하고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거래를 한다면 네. 그런 거겠군요. 비썸이라는 회사가 이제 일단 거래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크고 해외에서도 이제 거래소 규모로는 굉장히 지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우구심들이 이번 조사에서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뭐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신뢰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다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더 이제 일본에서 최근에 문제가 터진 것처럼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돼서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증권을 SK그룹한테 팔라고 했는데 왜 안 팔았냐 이런 지적을 했나 보군요. 그래서 3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공정위가 SK그룹에게 SK증권을 팔라고 명령을 한 거는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산분리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금융회사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금산분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하는 다른 회사가 금융회사를 갖고 있음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막겠다. 이런 게 이제 금산분리의 핵심인데 SK그룹이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이 SK증권이 지주회사 밑에 달리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는 네. 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한 네. 지주회사 아래에 자회사로 금융회사를 두면 안 된다는 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법 때문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주회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K증권을 2년 내에 매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유예 기간을 2년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SK그룹이 여기저기 하다가 작년 8월쯤에 SK증권을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썼죠. 그런데 이게 아직 매각이 완벽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썼는데 예. 지금 6개월 넘게 잔금을 안 치렀나 봐요. 이제 금융회사를 사게 되면 금융회사를 사는 사람들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아, 사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예, 아무나 이제 금융회사 못 사가게 하는 법이 또 금융당국이 있습니다. 심사를 또 하는군요. 예. 근데 이 적격성 심사를 아직 케이프투자증권이라는 데에서 이 회사를 사기로 했는데 네. 여기를 통과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간 2년 내에 매각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이고요. SK그룹 쪽에서는 억울하다. 우리는 2년 내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그 매각 계약서도 쓴 상황이고. 근데 금융위가 통과 안 시켜주면서 예, 통과 안 시켜줘서 이런 건데. 공정위가 또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쩌냐? 예, 그런 주장이 서로 오가고 있는데 공정위 쪽에서는 2017년 8월 3일이 딱 2년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계약서는 2017년 8월 11일 날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어겼다. 아웃이다. 세이브 아니다. 어쨌든 그것도 아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진작 좀 파시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굳이 네. 왜 꼭 마감 맞춰서 또 항상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팔겠다고 했으면 좀 기다려주지 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억울한 있고. 면도 있어 보이고요. 네. 어찌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면 또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어서 문제일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한테 야 너하고 나하고 이거 파는 계약서 쓰자. 그러면 분명히 또 저 금융위에서 한 1년간 심사 안 해줄 텐데 그렇게라도 좀 넘기자. 이럴 수 있으니까 흔히 이제 잔금 안 치르면 파킹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디다 이제 그 잠시 맡겨놓는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까봐 실제로 딱 그 등기 되지 않으면 안 판 걸로 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정명수 씨가 우리나라는 어떤 도로든지 속도 제한이 있어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되는 도로라도 110km, 시속 110km 이상으로는 못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파는 자동차에는 속도계 200km, 250km 이렇게 높게 돼 있는 거냐. 어차피 그렇게 달리지도 못하고 달려서도 안 되는 게 법인데 왜 속도계는 그렇게 높게 표기를 해놨느냐. 왜 달릴 수 있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밌는 질문인데요. 뭐 이유를 찾자면 차를 타다 보면 위급한 환자를 옮겨야 한다든지 뭐 범인을 따라서 추격해야든지 하는 그런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110km 이상 속도를 아예 못 내도록 만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더 실제적인 이유는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구급차용이다, 경찰차용이다 말은 해도 그래도 150km 이상은 달릴 일이 사실 거의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180까지만 속도 낼 수 있게 만들면 될 텐데 뭐 속도계에는 200, 230, 250, 뭐 270까지 써 있는 차도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차량이 최고 속도가 높은 게 성능 좋은 차라는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 차 사서 그 속도로 달릴 일은 절대 없지만 그래도 최대 시속 300km까지 나갑니다라고 하는 차는, 그리고 그렇게 재원이 표기된 차는 소비자는 이 차 참 고성능 차구나라는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죠. 반대로 이 차는 최고 속도가 140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사실 이 이상 달릴 일은 없잖아요. 이러면 고객은 뭐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차가 안 좋으니까 속도가 140 이상 안 나지 성능이 안 좋은 차구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굳이 달릴 일이 없는 속도인 230, 250 이렇게 속도계에 붙여놓고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나라에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떼이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절대 안 하고 발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가입을 하는 건데요. 이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안 팔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이 두 곳에서만 취급하는데, 그동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파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해서요. 이건 뭐 전세 들어가는 분도 알아두시면 좋고, 또 전세 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동의를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안 해도 된다는 뜻인지 궁금하실 테니까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성태 개인보증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궁금증 한번 풀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게 전세 보증금 혹시 못 받으면,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돌려주거나 아니면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해서 못 돌려주면 그거를 대신 보험회사가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보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험회사가 그냥 돈 줍니까? 그 내 전세 보증금을? 네, 집이 경매로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이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합의해줘서 해제해서 전세보증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매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을 때 그 차액분을 우리한테 청구하면 저희 보증회사가 대신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주인한테 나 전세금 못 받았다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되고 그걸 보증회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주는 그런 방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대개 보험금,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는 경매에 넘어가서, 즉 앞서서 대출을 받은 게 집주인이 있어서 그 대출을 못 받아서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해서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증회사는 모든 보증인 절차에 대해서 보증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공사도 보증금 반환 절차는 보증약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보증계약은 종료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세입자는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청구하게 되면 보증의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제 집이 곧바로 넘어가지는 않으므로 세입자는 집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살 수 있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보증인 절차에 따라서 보증금을 알겠어요.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살 계약으로 살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네네. 그렇더라도 바로 집 비우란 말은 안 하니 그럼 네네. 계속 살다가 이제 원래 계약이었던 2년이 마무리됐는데도 진짜 못 받으면 그때 청구를 하는 방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전세 계약을 하고 나면 나갈 때가 돼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건 아닌데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돈 못 돌려줍니다. 이런 집주인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고 이사 갈 수 있습니까? 네, 세입자가 보증을 가입하는 어떤 주된 이유가 전세 계약이 이제 종료되어도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을 주로 가입하고 있고요. 보증이 가입돼 있으면 저희 회사를 통해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나가야 되는 계약이 끝나는 날이 예를 들면 4월 1일이다 그러면 네. 집주인한테는 저 4월 1일에 이제 나가겠습니다. 다른 집도 계약해 놨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집주인은 말도 없이 있다가 4월 1일 됐는데도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돈 못 줍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4월 1일 날 급히 전화하면 보증금을 줍니까? 보험회사에서? 4월 1일이면 한 1개월 정도는 집주인도 어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새로운 집주인을 구할 수 있는 1개월은 주는 거고요. 그 기간 한 1개월 여유 기간을 추가로 한 달을 더 준다? 예, 여유 기간은 주는 거고요. 그 네.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보증 이행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 이행 절차를 밟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저희들이 1개월 이내에 어떤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예. 이제 가장 거기서 이제 절차가 복잡한 게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이제 좀 빨리 되면 한 1, 2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할 알겠어요.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 일단 한 달은 더 기다려보고 네. 한 달 기다려봤는데도 또 안 주면 그때는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절차를 얼른 거쳐서 돈을 주는데 그러면 총 한 50일 정도? 4, 50일 정도는 후에 받는다고 봐야 되겠군요. 계약 그 만료일부터. 넉넉히 잡으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못 돌려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네요. 한두 달이라고 하는 게 계약 해놨으면 또 그것도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한 달 네. 정도는 어떤 새로운 임차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좀 예.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예. 그 정도는 어떤 거래 관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됩니까? 이런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그래도 든든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세금이 뭐라고 예를 들까요? 한 3억 원쯤 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됩니까? 세입자가 내는 걸 텐데. 예, 보험료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연 0.128%입니다. 그래서 이제 0.18%? 예. 한 128. 128%?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면 한 12만 8천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거기서 3억과 전세 계약 기간 2년을 감안하면 한 76만 8천 원 정도가 2년 동안 네네. 1억 원의 전세금을 지키는데 1년에 12만 원쯤 드니 3억 원이면 한 36만 원, 3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3을 곱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죠? 선불로? 예, 보증료는 보증 가입 시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또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한 보증료를 좀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납부할 기간에 어떤 사전에 문자도 보내고 안내도 하는데요. 네. 세입자가 해외 출장이라든지 또 바쁜 일정 때문에 아무래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서 대부분 어떤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할은 사는 기간 2년 내내 그럼 24개월로 나눠서 분할할 낼 수도 있습니까? 한 6개월 단위로 해서 분할해서 6번 정도에 나눠서 하는 것까지 받는. 24니까 4번 정도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 휴대폰 뒷자리 542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급히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계약하기 전에 전세 들어가기 전에 꼭 이런 보험 계약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지면 가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전세 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24개월이다. 그러면 13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면 2분의 1만 경과되기 전이면 보증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한 지 1년 안 넘었으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3억 원인데 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영원에 낙찰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억 원쯤에 낙찰될 것 같다. 그러면 2억 원은 제가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입자가. 네, 그렇죠. 물론 앞선 채권자가 있으니 계산은 좀 복잡하게 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3억에 대해서 다 보험회사가 물어달라고는 안 할 테니 혹시 문제가 생기면 한 1억 정도만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으니 1억 정도 어치만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보험료가 싸질 테니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까? 부분 보증도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집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의 채권과 우리 보증회사의 구상 채권과 경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입자의 어떤 전세
전세금 보호가 완전히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어떤 세입자가 전체 가입해서 보호를 받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전체 가입하면 좋은 건 아는데 네.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네. 뭐 자동차 사고 나면 야 이게 설마 전파가 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한 500만 원 정도까지만 수리비 부담하면 좋겠다. 500만 원 넘는 거는 내가 부담하거나 그런 사고 안 낼 테니 걱정 말고 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해 주세요 하면 자동차 보험료도 싸질 수 있듯이 네네. 이것도 부분 보증만 할 수 있고 그러면 안전하냐는 질문인데 부분 보증은 네. 할 수는 있으나 안전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세입자가 선택하는 사항인데요. 선택에 네. 따른 어떤 좀 이연 부담이 조금 있는 게 가능은 하다.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건 가입할 때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되겠고요. 네네. 전세금이 비싸도 다 돼요? 전세 보증금은 현재 수도권은 7억, 비수도권은 5억 이하로 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짜리 전세인 사람은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8억 전세인데 7억만 그럼 보증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8억 전세는 가입이 안 아예 되는 가입조차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쪽 서울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만 서울보증보험하고 그렇습니까? 저희하고 어떤 보증 운영하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어떤 이 상품이 어떤 서민을 위한 보증 상품이므로 예. 일정 부분 좀 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요즘은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수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네. 대출 해준 은행도 이 전세금의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당연히 네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팀장님 계시는 보증보험 회사도 그 전세금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야 나중에 보험금 주고 나서 뒤로 찾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출이 끼어 있어도 보험 가입이 문제는 없나요? 예, 그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이 이제 부족한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는 것이고, 네. 세입자가 대출을 통해서 이제 받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이제 전세 자금으로 주고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예, 것입니다. 그게 전세금 대출이고요. 예. 이러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를 위해서 저희 공사는 전세 자금 대출과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그럼 그 공사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증도 해주고? 예, 보증을 해줘. 예. 금리도 시중 그 은행보다는 비싸지는 않습니까? 그게 동시에 가입하게 되면 그 은행을 어떤 채권자라는 것은 0.05%로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를. 아니요. 보증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조차 해주신다고 하셔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거고 직접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은행이 보증 채권자로서 우리 회사에 저희 공사에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주는 거죠. 은행도 전세금 대출을 해주고 나서 불안하니. 예, 그렇죠.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을 가입하러 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 보험 가입에는 차이가 없는 거고 문제도 없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뭐 동시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굉장히 좀 지금 저희들의 이 보증이 시중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 별일 없이 지나가면 뭘 돌려주는 건 아니고 자동차 보험처럼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보험료는? 예, 그렇습니다. 보증료는 뭐 위험의 대가로서 저희들이 받는 거고 위험이 소멸되더라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도 또 가입해야 됩니까? 2년치만 가입한 거니까 또 보험료 내고 또 가입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집주인 동의를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는 뉴스 때문에 여쭤본 건데 집주인 동의가 과거에는 왜 필요했습니까? 내가 내 전세금 지키려고 내가 보험 가입하는 건데? 저희 공사가 이제 보증을 취급할 때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받고 보증을 취급했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채권 양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한테 저희 공사한테 그 채권을 양도할 때 다른 사람한테 세입자가 먼저 채권을 양도 절차를 받게 되면 저희 공사의 담보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그 세입자가 그 제3자에게 어떤 채권 양도를 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그동안 확인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집주인한테 좀 불편함을 야기했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보증 가입 절차도 좀 다소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어떤
작동이 잘 안 되다 보고 또 민원도 조금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의 절차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래도 그게 필요했으니까 받았을 테고 그게 불편했다는 건데 네. 불편하다고 안 받으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괜찮으세요? 그래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데 동의 절차는 빼고요. 앞으로는 그냥 채권 양도 절차만 그냥 보내고 확인 절차만 받는 알겠습니다.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전세금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황성태 개인보증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우리나라 경제 현황의 옛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는 경제 타임머신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항 무렵 이야기네요. 이때가 우리나라에 서양 문물 들어오기 시작한 때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 데뷔한 시기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그 조선이 일본이나 서양 문물을 참고해서 우리가 더 부국 강병을 이루겠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사실 이게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조선의 조정이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 열강들과 통상관계를 점차 확대를 해 나가는데 해서 1880년대 중반쯤이 되면 도성에서 외국 사람 보는 게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때 외국 여행을 다녀온 조선인도 이미 생겨요. 그래서 조선이 세계 무대에 본인들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국적인 문화들이 본격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외세의 항거하점에서 창간한 황성신문 이런 걸 봐도 개화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참 우호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백성을 교화해서 선량한 풍속을 만들 거다 하면서 이 황성신문에는 그 영국 로이터 통신하고 그 기사의 협약을 맺어가지고 외신도 번역해서. 국제뉴스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기자들도 많았겠네요 이때. 장지연이 사장이었죠. 네. 양품점이라고 하는 거 요즘엔 별로 없어졌습니다만 네. 예전에는 양품점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이것저것 파는 네. 그런 상점들이 있었어요. 저도 양품점의 기원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 어렸을 때 양품점 앞에 지나가면 대체 이 가게에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되게 고민스러웠거든요. 옷도 팔고 별게 뭐 다 있으니까. 온갖 걸 다 네. 팔았는데 정말 서양 양자의 양품점이더라고요. 이게 나라별로 이제 그 1885년이 되면 조선 조정이 서울에 외국인 거주지를 지정해 주는데 나라별로 정해진 동네가 달랐어요. 해서 뭐 장사꾼들이 남산 쪽에는 일본 사람들, 청계천 일대엔 청나라 상인들, 정동 주변에는 서양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네. 특히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조선 상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끼리. 네, 중국에서 비단, 일본에서 면포, 서양에서는 뭐 장갑이니 모자니 하는 잡화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양품이라는 이름으로 수입 판매를 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품점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수입품 전문 쇼핑몰이었네요. 그렇죠. 전문 쇼핑몰인데 이걸 보고 이제 운종가의 조선 상인들도 허걱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요. 해서 외국 상인들은 도성 안에서 장사 못하게 해달라고 막 데모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뭔가 위기를 느끼면 쟤들 장사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어찌 그렇죠. 보면 또 유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운종가 요구가 상인들은 있었군요. 예. 그 금난 전권 이런 걸 가지고 장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니까 습관도 남아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1895년에 단발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머리 짧게 깎으라고. 네. 그게 양품점 입장에서는 호재였다면서요? 그렇죠. 완전히 불을 붙여준 계기였는데 우리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서 보니 이 머리와 이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해서 본격적으로 서양식 의복, 모자, 신발 소비가 급증을 합니다. 덩달아서 서양식 지팡이, 선글라스, 양산 같은 소품 수요도 늘어나고요. 네. 특히 그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발 수요가 생기겠죠. 도시 곳곳에 이발소나 목욕탕이 들어선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멋쟁이들의 모습은 당대 사진 자료에도 여러 남아 있는데요. 개화기 종로통을 걸어 다니려면 안경을 써야 한다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경이 개화바람 속에서 잇 아이템이 된 건데 지도층부터 자기 과신을 원하는 사람들까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널리 애용을 했습니다. 눈이 안 나빠도요. 100년 전 조상들은 좀 달랐는가 싶은데 결국은 똑같은 사람 사는 거 사람이었는데. 다 똑같습니다. 네.
그때 셀카도 유행했었다고요? 이게 개화기 스타일의 셀피가 유행을 했는데 물론 내가 나를 찍을 수 있는 구조는 안 됐어요. 카메라는 없었을 테니. 네, 카메라가 예, 없었는데 집에. 그런데 자신의 초상을 서양식 사진관에 가서 촬영하는 게 아주 히트를 치는 상품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사진관이 등장한 게 1880년대고 1890년대가 되면 일본인들이 서울에 사진관을 열어서 1900년대 이후에는 개념찬 신여성이라면 초상 사진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대중화가 됐습니다. 네. 1905년에 그래서 광고지를 보면 후지와라 사진관이라는 곳이 현재의 남대문로 3가에 사진관을 열고 싸고 예쁘게 찍어드립니다. 이런 홍보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 사진 찍어서 걸어놓으면 좋은가요? 그때는 그 사진의 보정을 꽤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아. 사후에 그러니까 인화된 사진을 최대한 미화해주는 서비스가 포토샵. 꽤 발달했던 것 같아요. 포토샵을 사람 손으로 직접 긁어서. 연필로 한 땀 한 땀. 네. 아, 그러니 나도 괜찮은데 이런 네, 느낌을. 뿌듯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번화가가 여전히 종로였을 텐데. 네. 지금 종로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종로는 이제 굉장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곳이었어요. 그 1896년에 정부가 한성 내 도로 너비를 규정하는 건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종로와 남대문변에 상업용 가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길을 넓힙니다. 운종가 상인들 다 나갔네요. 그럼 그때? 그때는 그래서 말들이 많았죠. 신식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 가변에서 노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고요. 네. 1898년이 되면 종로에 전차 선로가 들어서고 이듬해부터 운행을 해요. 동대문 옆에 발전소도 들어서고요.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신주 가로등이 차례로 설치가 되고 이 전차의 등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세적 신분차별 철폐가 사실 전차를 타고 온 셈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에는 양반이든 노비 출신이든 똑같이 표 내고 똑같은 차에 똑같은 칸에 탄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가마 타고 말 타고 그 천민들은 걸어 다녔죠. 그러니까 그런 이동수단을 통한 신분차별이 없어지면서 중세적인 차별의식이 희미해져 가고요. 또 전기가 등장하면서 이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그거랑 또 무슨 관계입니까? 전화나 전보가 등장하면서 이제 도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땅끝에서도 그날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있고. 거예요. 해서 그 시공간이 굉장히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전차, 전화, 전보가 민주화의 초석이었다. 그렇죠. 말 되네요. 또 그러고 보니까. 네. 항상 제가 말 되는 얘기만 하죠. 예,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옛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기원이 됐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도 저희 방송은 계속되니까 같은 시각에 들어주시고요. 내일은 저희 경제 콘서트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고 싶으셨는데 참석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방송에 그대로 녹음 잘해서 편집도 잘해서 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많은 분들 더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죠.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로 이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 국도를 비행기가 3,500피트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중국 노선이 있다라고 하면 복선화라는 얘기는 이거 위로 날거나 아래로 날거나 하는 조치를 복선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피트 정도겠죠? 예. 네네. 예. 다니다 보면 제가 3,000이라고 그랬나요? 네, 근데 어차피 얼마나 높은지 감이 안 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예. 이보다 더 높은 고도로 날 수 있게 노선을 같은 노선에 똑같은 비행기, 그러니까 같은 비행기가 하나 더 다닐 수 있게 하는 걸 복선화 조치라고 하고요. 하나는 1층으로 다니고 하나는 5층쯤에서 다니면 되지 않느냐? 예. 평소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고 단선화로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비행기들이 늘기 시작하니까 이런 복선화 조치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중에서 복선화 조치를 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2배 증편을 할 수 있는 거죠. 위로도 한층 더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계속해서 이 편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 10%씩 왕복하는 그 승객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중국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도로야 이렇게 길나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다녀야 되고 저 50m 저렇게 돌아가려면 거기는 도로가 없으니까 못 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비행기는 저 조그만 1km 떨어져서 저렇게 날아가면 되는데 항공사들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최단 거리를 고기로만 움직이고 싶어 하나 봐요. 연료 그렇습니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연료 문제도 연료 문제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늘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너도 나도 아무데로 다니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커서 오히려 관제상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차선을 하늘에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쪽으로만 다니도록 국제법상에서 돼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이제 아까 복선화라는 거는 이 노선 위에다가 한층 더 노선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선화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도를 높여서 비행기가 다니게 되면 비행기가 저항을 좀 덜 받아서 실제로 연료도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네. 항공사들은 그래서 고도가 높은 쪽으로 다니는 걸 조금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중 하늘길의 도로 확장 소식. 그렇습니다.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빗썸을 전격 압수수색했네요. 어제 이제 빗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11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빗썸을 이번에 압수수색한 이유가 지난해 6월 해킹 사건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무슨 지난 6월에 한 걸 이렇게 늦게서 압수수색을 했느냐, 또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뭐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때 해킹을 통해서 빗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 당시에도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뭐 문제는 이런 거다라는 내용도 다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누가 해킹을 했느냐를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 해킹을 누가 했느냐의 문제 가지고 뭐 북한에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억 원입니다. 가장 비싼 가격, 가장 높은 가격부터 가장 낮은 가격까지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딱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가격을 중위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이 오늘 발표한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 딱 중간 가격이 7억 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09년 7월에 5억 원을 넘었었고 7년 반이 지난 작년 4월에 6억 원을 넘었었는데 여기서 다시 1억 원 오르는데 8개월밖에 안 걸린 겁니다. 아파트 값은 그렇다면 현재 일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딱 위치한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52만 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447만 원이었으니까 이건 딱 그냥 5만 원 올랐네요. 사실 2010년 이후로 근로소득의 격차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자산 규모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최고의 투자처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을 꼽는 것도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이런 수치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월 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판매하는 전세금보험에 가입하려면 그동안에는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어제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그냥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 잠시 후에 풀어보겠고요. 개항 이후에 일제 강점기까지 조선의 경제 상황은 어땠었는지 이 옛날 이야기도 오늘 재밌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오늘 나온 경제 뉴스들 중요한 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에 미국이 좀 불만이 있어서 네네.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차 2차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해요. 물론 이제 3차도 또 하고 4차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무슨 얘기 오갔어요? 1, 2차 협상이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 이쪽에서는 그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율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2차 협상이 국내에서 있었는데 어제 일단 2차 협상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3차부터 본격적인 협정 개정과 관련된 절차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라고 하거든요. 3차는 이제 미국에서 하기로 하고 어제 이제 2차 협상을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일단 양측이 협상 진행 중에는 주요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얘기들은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추정해왔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돼서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부분. 미국 차 좀 더 사라. 그죠. 예. 그리고 특히 그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 기준과 관련돼서 안 맞는 차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입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좀 열어줘라. 우리 환경 기준에는 다 맞는데 왜 너네 환경 기준만 얘기하면서 안 받아줘?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을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 쪽이에요. 농산물의 확대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언론들은 보고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몇몇 발언을 통해서 뭐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오간 게 아마 2차 협상의 얘기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측에서는 이제 미국에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항의 내지는 이것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하자라는 부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미국 네. 정부가 FTA 협상할 때 미국도 뭐 하나 좀 양보를 해야 미국도 원하는 걸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양보하기가 좀 까다롭고 안 좋으면 양보할 카드를 미국이 거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국산 세탁기하고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조치를 했잖아요. 이 네네. 조치라는 게 세탁기 업체나 태양광 모듈 업체가 뭘 잘못해서 조치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자꾸 수입 많이 하면 우리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문 닫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TA 논의하면서 이것 좀 풀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국은 이거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럼 당신들 다른 거 우리 요구 하나 들어달라 하면 사실은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이프가드 조치가 나왔을 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가.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분명히 그런 무역적인 부분에 네.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산업 업종 중에 미국의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전략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FTA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 네. 뭔가 자신들이 쓸 카드를 하나 더 만든 것 아니냐라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통상교섭본부 쪽에서도 이거를 결국에는 패키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었다 아니었다 말들이 좀 많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찰 조사가 누가 했느냐를 밝히기 위한 쪽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북한의 가상거래 이쪽 해킹과 관련된 의구심들이 많다 보니 여기와의 연관성을 좀 밝히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추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해커의 소행이다라고 회사 측은 계속 얘기를 했고 당시에 발표도 그랬지만 피해자들은 내부자의 그 개입 가능성도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잃어버렸다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은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경찰이 이 부분까지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저것 보긴 하겠지만 거래소 자체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게 고객 돈 다 갖고 있고 네. 고객이 맡긴 코인 다 본인들이 갖고 있고 고객들은 그 안에서 그 거래소가 지정해주는 숫자로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건데 고객들은 실제의 돈과 코인은 거래소가 갖고 있는데 고객이 이거를 언제 찾아갈지 모르고 코인도 언제 찾아갈지 모르고 보니까 계속 여기에 돈하고 코인은 쌓여 있네 그러면 그거 잠깐 빼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안 되지만,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지금 우리가 거래소에 맡기고 거래하는 코인과 돈이 그 그대로 잘 거래소에 있느냐. 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잠깐 빼다 쓰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깨끗하게 일단 그래서 잘 정리를 하고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거래를 한다면 네. 그런 거겠군요. 비썸이라는 회사가 이제 일단 거래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크고 해외에서도 이제 거래소 규모로는 굉장히 지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우구심들이 이번 조사에서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뭐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신뢰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다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더 이제 일본에서 최근에 문제가 터진 것처럼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돼서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증권을 SK그룹한테 팔라고 했는데 왜 안 팔았냐 이런 지적을 했나 보군요. 그래서 3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공정위가 SK그룹에게 SK증권을 팔라고 명령을 한 거는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산분리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금융회사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금산분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하는 다른 회사가 금융회사를 갖고 있음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막겠다. 이런 게 이제 금산분리의 핵심인데 SK그룹이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이 SK증권이 지주회사 밑에 달리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는 네. 지주회사는 그 FTA 개정 협상 안에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부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정 협상의 도구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얘기가 같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농산물 부분은 지금 우리 측에서는 쌀이나 농산물 등 민간 분야에 대해서 논의는 현재 없었지만 이걸 우리 측에서 농산물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사실 농산물도 이제 한 EU FTA 할 때도 네. 개방의 압력이 들어왔었고 일부 열었고 한미 FTA에서도 개방의 압력이 있었고 일부 열었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한테 농산물 시장을 지키더라도 다른 나라한테 또 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정 농산물 시장은 이제는 우리나라 건 없고 중국산, 호주산, 미국산, 유럽산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농산물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쥐고 예. 있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쌀이랑 굉장히 민감한 몇몇 품목들은 절대로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농산물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거는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것들은 그 외에 다양한 분야들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국가 소송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할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어쨌든 3차 협상이 진행되면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하고 구체적인 협상 카드들이나 협상안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항공 노선 복선화에 대한 공동 합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예, 항공 노선은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복선화는 그거를 두 개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그죠. 뭐예요? 항공노선 복선화라는 게 조금 저도 이 복선 철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복선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항공노선은 옆으로 뭐. 다니면 복선이.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어쨌든간 지금 경제 채널이 좀 복원이 됐어요. 작년 연말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다양한 이전 관계로 모두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 중국에 가서 경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연관돼서 아마도 이 항공노선 복선화도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고위급 회담들이 이루어지고 난다라고 하면 후속 조치들이 이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양국의 의지가 이 사드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해보자라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항공노선 복선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항공로는 단방향 전용하고 양방향 이렇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항공노선도 우리가 국도
1번, 국도 2번처럼 네. 각국으로 다니는 이 노선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일방통행길도 있고 예. 양쪽이 다닐 수 있는 것도 예, 있고. 그 노선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굉장히 복잡해지면 예. 방금 전에 말하는 복선화라는 걸 단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복선화라는 건 뭐냐면 보통 국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기가 날아가는 고도가 한 4,000피트 이하, 그러니까 3,500에서 3,900피트 정도